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개원의 원장 김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2장 교류회로예요. 여러분들 1장 직례로 공부 잘 하셨나요? 네, 공부 잘 해주셔야 돼요. 2장 들어가기 전에 1장에 대한 복습이 충분히 돼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장 교류회로에서는 평균 5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실력으로 한 4문제 푸는 거고요. 찍으면 1문제 더 맞추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의 합격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합격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2장 교류회로를 여러분 시작할 텐데요. 교류회로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꼭 이해하시거나 또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 기본적인 논점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 내용이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럼 나중에 듣다 보면 그거 하면서 쉽게 나중에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내가 한 50%만 이해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 한번 같이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장과 자속이에요. 먼저 용어 자기장. 그 자기라는 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냐면 여러분 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뭘 생각한다? 자석을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장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기공학에서 장이라는 것은 우리 필드라고 하는데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더라. 자기장을 줄여서 자장이라고도 해요. 가운데 글자를 빼는 거지. 가운데 글자를 빼고 자장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장 또는 자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장, 자장, 자개 다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다. 그러면은 자기장,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자석을 준비했어요. N극과 S극이 있는 막대 자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다 이제 철가루를 이렇게 뿌립니다.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막 흩어져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 모입니까? 그죠?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모입니다. 즉, 이 자석의 요 주변에 이 자석의 힘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배열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변의 공간을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 자기장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표현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한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하면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대단한 과학자가 예전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잖아. 네.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장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선으로, 어떠한 라인으로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마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선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한 라인, 이걸 뭐라고 하냐? 자기력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의 힘이 있는 선, 그게 뭐예요? 자기력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력선이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너무 많겠죠.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하나씩 셀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하나씩 세워볼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많을 텐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라고 해서 이 자기력선의 묶음, 이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속. 자속을 우리가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기울을 씁니다. 동그라미하고 딱딱이 찍 그으면 돼요. 이걸 파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자속의 단위는 WB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웨버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웨버. 아, 그러면 N극과 S극 이 주변에는 자기장이 있는데, 아, 그 주변에는 자기력선이 있는데, 아, 그 주변에는 뭐가 있다? 자속이 있다더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장 또는 자석 이야기 나왔다, 자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힘의 근원은 뭐가 된다? 자속이 된다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속을 다시 기호 동그라미하고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단위는 WB라고 쓰시고 읽을 때는 웨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기장과 자속, 일단 감은 좀 어느 정도 오셨나요? 감은? 그러면은 이걸 왜 배우지? 지금 이걸 왜 배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지금 2장이 교류회로인데 교류회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지? 이 말씀을 왜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나중에 이 내용도 다 배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자기 또는 자석 있죠. 이 자석과 여러분 전기, 이 자기라는 친구하고 전기라는 친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전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있는 곳에 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석의 에너지 또는 전기의 에너지는 상호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더라.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요. 전기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미리 끌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3장이 여러분 우리 지금 2장이지만 3장의 제목이 뭡니까? 3장의 제목이 전기 자기학이에요. 아니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오죽했으면 전기와 자기를요 한꺼번에 플러스해서 배우겠다라는 거지. 왜 플러스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왜? 얘하고 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전기자기학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면요 나중에 여러분 두 번째 과목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있어요. 무슨 과목? 전기기기. 여러분 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요 크게 세 가지를 배워요.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이러한 기기들을 배운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러한 기기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거냐? 바로 이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는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오, 자석의 힘이 생기는 거죠. 어디에? 그 주변에. 지금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선을 이렇게 동글동글 감아놨어요. 이걸 우리가 전선을 감아놓은 걸 코일이라고 해요. 나중에 두 번째 과목, 제 2과목에서는 이걸 권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코일 또는 권선 같은 말이에요. 전선을 많이 감아놨다. 여기에 여러분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전기 에너지. 이거 배터리죠. 그러면은 뭐가 흐르겠어요?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다가 철가루를 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막대자석 주변에다가 철가루를 뿌렸죠. 그랬더니 철가루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철가루를 뿌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나 철가루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얘네들이 모인다더라. 그러면은 철가루가 모였다?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긴 거예요? 자기장이 생긴 거죠. 자기장이 발생한 거죠. 즉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더라. 이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여러분 근처에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여러분 갖다 놔요. 그리고 버튼을 딱 눌러 전원을 딱 공급하는 순간 바늘이 착착하고 움직입니다. 즉 극성을 띠거든요. N극 S극으로 얘가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침반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주변에 뭐가 발생했다? 자기장이 발생했다.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자기장이 발생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과학자가 바로 앙페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선에 또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자기장이 발생한다 또는 자장이 발생한다 또는 자계가 발생한다 라는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전류의 단위가 어떻게 쓰죠?
A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페어였죠. 즉, 요 관계를 잘 설명한 과학자가 앙페르라는 과학자예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라고 읽는 겁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유심히 본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과학자가 그래? 알았어. 야, 그러면 까꾸로는 안 되냐? 자기장에서 전류를 얻을 수는 없을까? 바로 그 유명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이 이걸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연구한 건 거꾸로예요. 자기장이, 즉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에서 내가 뭐를 얻고 싶은 거야? 전기 에너지를 얻고 싶은 거죠. 즉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걸 이제 열심히 연구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자 유도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 유도 현상. 여기서 여러분 전자 유도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줄임말이에요. 우리 원래 과학자들은 말 잘 줄여서 씁니다. 요 전자 유도 현상에서 요 전자는요, 전자기라는 말을 줄여서 우리가 시험에서도 그냥 전자 유도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기, 전기와 자기, 즉 전기와 자기의 그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전자 유도 현상이다. 다시 한번 자기장에서 뭐를 얻어내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까꾸로 이런 거죠. 이상하다. 그러면은 자석이 있어. 자석이 있고 옆에다가 도체를 갖다 놓으면 이 도체에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N극이 있어요. 자, 자석이 있고요. 그 주변에 그냥 도체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그럼 집에서 실험해보세요.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르나?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여기에 도체에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유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다더라.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이 칠판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전자유도 현상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거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했던 거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 N극이고요. 요거 S극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석 주변에 힘이 미치죠. 그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한다. 그럼 자기장이 뭐로 이루어졌나라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자기력선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예요. 자,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묶음을 뭐라고 한다? 자속이라고 한다더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우측 통행합시다라고 하면 우측 통행하는 거고, 좌측 통행합시다라고 하면은 좌측 통행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약속이에요. 어디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력선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즉 자속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 N극 있고 여기 S극 있어요.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쵸? 자기력선 또는 자속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자속의 기호는 동그라미고 딱딱이. 읽을 때는 파이, WB라고 쓰고 여러분 읽을 때는 웨버.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지금 얘가 뭐냐면요. 이런 동그란 게 요게 여러분 코일 또는 전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선이나 코일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코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네. 멀리 떨어져 있고 요 자석에 N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5가닥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간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5개가 나가는데 멀리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요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요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요렇게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코일 가운데는 지금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개수는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몇 개? 1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바로 오른쪽 그림이에요. 자, 이 자석을요.
쭉 하고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밑으로 훅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총 자속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죠. 각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5개는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두 다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통과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5. 이번에는 그럼 자속이 통과하는 개수가 몇 개 있어요? 5개다라는 거야.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코일에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전류를 우리가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무슨 전류? 유도전류. 유도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전압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전압을 유도전압 또는 우리 앞에 1장에서 배웠죠? 유도전압을 다른 말로 하면 유도기전력. 뭐라고요? 유도기전력. 그래요. 자, 유도전류가 흘렀다. 즉, 유도전압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즉, 자속이 1개가 있다가 5개가 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속의 변화.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도전압이 생기고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더라 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손바닥을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럼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별로 안 뜨겁죠? 근데 얘를요, 변화를 주는 거야. 빡 비비는 거야. 아, 뜨거워. 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게 여러분 바로 전자유도 현상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유도 현상. 이거를 아주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과학자가 패러데이죠. 누구라고요? 패러데이. 나중에 여러분 이 전자유도 현상에 대해서는 전자기학 파트에서 아주 자세히 다룹니다. 또 어디에서도 자세히 다루냐?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도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더라. 아시겠죠? 첫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개념 뚝딱 시간에서 충분히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왜 그림만 있나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교재 다 있으니까요. 그림만 저는 띄워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장. 여러분 자기장과 같은 말 못 쓴다? 자장. 하나 더 있죠? 못 쓴다? 자개. 자, 연습해 볼게요. 자기장, 자장, 자개.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속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죠? 자기력선의 묶음,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속이라고 한다. 기호와 단위 한 번만 더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속은 동그라미하고 찍 하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파이. 자, 그 다음에 단위는 WB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웨버라고 읽습니다. 간단하게만 여러분 정리해드리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 한 가지 먼저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 약속이야. 자, 시험 문제입니다. N극에서 즉 N극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력선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S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끝난다? S극으로 끝난다. 이 방향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N극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S극으로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 방향을 물어봐요. 이 방향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또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그림 우리 전기 기능사 커리큘럼 모두 다 끝날 때까지 3번 나와요. 그만큼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해 못해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자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되게 좀 많지 않습니까? 자기력선이 상당히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상당히 자기력선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결론. 우리가 자석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은 철가루를 뿌렸을 때 양쪽 끝에 철가루가 많이 여러분 모이죠. 그만큼 이 자석은 양쪽 자극의 끝에 힘이 가장 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은 양쪽 끝에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석의 힘이 양쪽 끝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력선의 밀도, 그럼 시험에서는 우리가 자속 밀도라는 말을 써요. 자, 무슨 밀도? 자속 밀도. 그러면 여러분 밀도라는 건 뭐죠? 면적당에 얼마큼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속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나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잘 챙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자유도 현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공식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한 가지를 응용하면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일단 요 2는 뭐냐면 유도되는 기전력. 기전력이란 말이 어려워요? 유도되는 전압이다. 그러면은 전압이 발생했어. 그럼 뭐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 거죠. 아니, 전압이 발생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우리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더 볼 텐데, 지금 여기가 시작이야. 그리고 얘가 끝이야. 그럼 시작을 볼게요. 지금 코일이 있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이 지금 몇 개? 그쵸? 자석이 한 개가 있어요. 자, 여기는요?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 5개. 그러면은 한 개에서 몇 개로 됐어요? 5개로 됐죠. 이럴 때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일단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즉 전압이 유도가 되려면,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돼.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속을 뭐라고 했죠?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찍. 이거 파이. 그리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을요. 미분, 기울기 이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소문자 D를 써서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굳이 미분의 개념을 안 갖고 와도 돼요. 아주 쉽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속이 뭐가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D 파이. 자, 요거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속에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려면 자속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속이 뭐가 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개에서 5개 변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요거 실질적으로 실험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석을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계속 하면은 이 코일에는 자석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기 담화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들어온다고요. 실제. 근데 여러분 내가 얘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천천히 할 때 하고요. 얘를 아주 빠르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되게 빠르게 움직일 때 하고 언제가 더 많이 전기가 만들어지냐? 예, 바로 빠르게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때? 빠르게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0.1초 만에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0.01초 만에 왔다 갔다 할 때 0.001초 만에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1초 만에 왔다 갔다 할 때 다 다르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높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식으로 좀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어로 타임이라고 하죠. 요 타임에 앞에 t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초당 자속이 몇 번 바뀌었냐, 얼마큼 바뀌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t분의 d파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코일을 감았거든요. 요 코일을 감은 권수 여러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자속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간단하게 코일을 감은 권수도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식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n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 또는 유도 전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더라. 시간에 따른 1초당, 매 초당 뭐의 변화예요? 자속의 변화에 비례하죠. 분자 있으면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합니까? 코일을 감은 권수에 비례한다라는 얘기. 이 공식이 그 유명한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에요. 여러분 필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 교재 왼쪽 날개 다 있어요. 지금 왼쪽 날개에 있는 포인트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었어. 그러면 다음 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렌츠의 법칙이에요. 렌츠의 법칙. 렌츠라는 사람도 나왔네? 패러데이도 나오고 지금 렌츠도 나온 거예요. 그럼 렌츠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누구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렌츠의 법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3번 배워요. 자, 몇 번 배운다? 3번.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를 못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 우리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 마이너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A라는 도체가 있고 B라는 도체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도체와 B라는 도체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붙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류를 흘릴 텐데 A라는 도체에다가만 전류를 흘릴게요. 근데 그 전류를 흘리는데 어떤 전류를 흘릴 거냐? 교류 전류를 흘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주변에는 뭐가 발생해요? 자속이 발생하죠. 자, B라는 도체는 전류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다? 자속이 발생한다. 그 자속이 옆에 있는 도체까지 건너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류예요? 지금 교류예요? 교류죠. 여러분, 교류라는 건 뭐예요? 교류라는 것은 자, 여기 시간,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전류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교류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크기도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죠. 교류 자체가 여러분 전류 자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는 친구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교류 전기 자체가 연속적인 변화하는 자속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류 전기가 흐를 때 주변에 자속이 발생하죠. 그 자속이 발생하는데 그 자속은 사실 dφ야. 변화하는 자속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B라는 도체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빠졌죠.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했으니까 유도 전압이 발생했으니까 전류가 흘러야겠지.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 자, 보세요. 너무 작은가요? 자, 이렇게 흘러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류하고 이 전류하고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느낌 오십니까? 이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유도되는 기전력의 방향은 반대되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빼면 무슨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해되셨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기장과 전자 유도 현상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 맞아요. 전기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기장과 전자 유도 현상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거 3번 배울 거예요. 지금 전기 이론 파트에서도 나왔죠? 나중에 3장 전기 자기학에서도 똑같은 내용 더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과목 전기 기계에서도 똑같은 내용 또 나와요. 그때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몇 번 배운다? 3번 배운다. 그럼 나중에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첫 번째 핵심에서 중요했던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속이죠. 여러분, 자속이란 것은 자기력선의 다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일이 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속은 기호를 어떻게 쓰죠?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짝 하고 긋지요. 그리고 단위는 WB라고 쓰고 읽을 때는 웨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위와 기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10번, 20번씩 쓰시면서 여러분 꼭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속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관련된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 E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다. 매 초 자속의 변화량과 비례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즉 전기가 만들어진다. 근데 권수에는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라는 거. 요거 간단한 거 공식 외워지고 시험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패러데이 법칙에다가 마이너스라는 부호만 탁 넣게 되면 누구의 법칙이다? 렌츠의 법칙이다.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누구의 법칙이에요? 렌츠의 법칙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 7번 이상 쓰시면서 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들 핵심 6번째예요.
RLC 회로. 오, 여러분 교재를 보면 좀 어렵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뚝딱 시간에는 용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앞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배울 단어는 동상이에요. 동상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럼 이걸 배우기 전에 잠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X축과 Y축이 있을 때 X축을 시간 t 또는 여러분 각도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t 대신에 오메가 t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겠죠. 세타가 오메가 t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정의를 냈어요? t분의 세타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세타는 어떻게 표현해요?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오메가 t 어렵지 않게 x축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여러분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전압이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방향도 바뀌면서 다시 커졌다가 작아지죠. 이게 전형적인 무슨 파죠? 사인파 또는 우리가 정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전압의 파형을 그린 겁니다. 어떤 파형 그렸다고요? 전압의 파형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가 각도로 0도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 그쵸? 180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도를 나타낼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도수법 또는 육신부법 이렇게 쓰면서 180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습하는 거예요. 180도를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몇 도였죠? 네, 몇 도였죠? 파이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360도는 몇 파이? 그대로 곱하면 되잖아요. 360도는 여러분 몇 파이가 되는 거예요? 2파이가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요거 조금만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180도의 반은 얼마? 반은 얼마야? 90도죠. 90도는 몇 파예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제 슬슬 나와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60도는 자, 퀴즈. 자, 이제 얼마나 복습 열심히 하셨나? 60도는 몇 분의 몇 파이예요? 네. 3분의 1파이니까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0도는 여러분 60도의 2배죠. 그럼 몇 파이예요?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여러분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240도. 240도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240도를요. 여러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이거 2배니까 몇 파이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얼마? 3분의 4파이. 지금 칠판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많이들 나오는 호도법의 크기들이에요. 알겠죠? 계속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연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가운데가 그렇죠. 바로 몇 도? 90도다라는 거죠. 90도를 우리가 여러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파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요 가운데가 2분의 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동상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얘가 무슨 파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압의 파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요 빨간색으로요 파형을 하나 그릴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프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빨간색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보시면 그림이 좀 엉망이지만 여러분 요 하얀색하고 흰색하고 요 빨간색하고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고 같이 시작하면서 같이 끝나죠. 얘하고 시작점과 종점들이 틀어졌어요? 아니면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죠? 이런 걸 우리가 위상차가 나지 않는 동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동상이라는 것은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위상이 같다. 동생 아니에요. 알겠죠? 자, 위상이 같은 걸 뭐라고 한다? 동상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동상. 그러면은 전압과 전류. 얘는 이제 전류라고요. 얘가 뭐라고? 전류고 얘가 뭐라고요? 전압. 자, 우리가 위상을 이야기할 때 동상이냐라고 따질 때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은 여러분 약속이니까 여러분 전압을 기준으로 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굴 기준한다? 전압을 기준한다. 그럼 전압을 기준했을 때 전류 파형이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근데 여러분 위상차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동상이라고 한다.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러한 동상은 어디서 나타나냐? 즉
저항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어디에서 나타난다? 저항에서. 다시 한번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는 전압과 위상차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 동상이라고 한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일 이렇게 우리가 심벌을 그렸었죠? 여러분 이 코일의 인덕턴스를 기호 뭐라고 합니까? L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면 이 코일의 어떤 이제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난다, 안 난다? 나지 않는다. 동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특성입니다. 그 소자에 대한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코일인데 코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네, 지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가 여러분 지각할 때 지예요. 늦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각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늦는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누가 늦냐?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자, 뭐를 기준한다고요? 전압. 전압을 기준해서 전류가 90도. 자, 각도로 몇 도? 90도.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각도로 나올 수도 있지만 기출문제를 보면은 호도법으로 표현합니다.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파이. 자, 다시 한번 90도는 뭐라고요? 2분의 파이만큼 전류가 늦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늦는 전류를 뭐라고 표현하냐? 지상전류라고 해요. 자, 무슨 전류? 지상전류. 그러면은 저항에서는요, 네, 동상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코일에서는 어떤 전류가 흐른다? 지상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지상전류라고 합니다. 지상전류. 같은 말이 여러분 늦은 전류.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죠? 늦는 같은 뜻이잖아요. 시험에서는요, 이런 용어도 쓰지만 어떤 용어도 쓰냐? 좀 발음이 좀 그래요. 뒤진 전류. 자, 여기서 뒤진 좀 발음이 좀 세죠. 그래서 뒤진 전류, 늦은 전류, 지상 전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파형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한번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흰색의 파형이 전압의 파형이고요. 요 빨간색 파형이 바로 전류의 파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각도로 0도인데 여러분 여기가 몇 도예요? 예, 90도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딱 요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얘보다 얘가 뒤에 있죠. 왜 뒤에 있냐? 여러분 X축을 시간의 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0시, 얘가 90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늦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정각에 만나기로 했어. 그랬더니 얘는 90분 뒤에 온 거야.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차가 몇 도 나는 거예요? 90도는 나는데 여러분 90도 나는데 얘가 늦냐 빠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다? 늦는다는 표현을 늦은 전류, 뒤진 전류, 지상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지금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시험장 가서 이제 물어본다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늦냐, 앞서냐, 또는 동상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헷갈리죠,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여러분 L이죠, L. 코일의 인덕턴스 값이죠. 요건 아시잖아요. 코일의 인덕턴스 값. 그래서 사랑해요, LG라고. 저 LG 팬 아닙니다. 그래도 자, LG라고 외우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C예요. L의 반대가 뭐예요? C입니다. 자, 그러면 요 C는 정전 용량이죠. 누구의 정전 용량이죠? 바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죠. 그러면은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진상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위상차가 나는데, 즉 2분의 파이 위상차가 나는데 얘는 빠른 전류예요. 무슨 전류? 빠른 전류. 그럼 이제 그만 쓸게. 빠른 전류, 앞선 전류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빠른 전류, 앞선 전류 또는 진상 전류라고 해요. 진상 전류. 진상 전류, 빠른 전류, 앞선 전류 다 같은 말이니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얘도요, 여러분 시험장 가서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신 다음에 그거를 반대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랑해요 LG라고 했죠. 자,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보세요. C죠, C. C가 뭐예요? 예, 진상이죠. 근데 좀 황당하지만 여러분 고객 중에서 진상 고객이 있죠. 진상 고객. 진상 고객 만나면 속으로 막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욕 안 나와요? 저는 욕 나와요. 자, 아무튼 자, 진상 고객 만나면 C하고 욕이 나온다. 그래서 진상이 C다, C는 콘덴서다. 이렇게 해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형 간단하게 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흰색이 여러분 전압의 파형이에요. 그리고 요 보라색이 뭐예요? 보라색이 전류의 파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지금 얘가 먼저 튀어나왔죠. 먼저 나왔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게 이어지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생긴 것 같아? 마치 얘가 먼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90도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몇 도 앞서 있다고요? 90도 앞서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앞서 있다, 진상이다. 뭐 쓰죠 뭐. 진상 전류, 앞선 전류, 그다음에 빠른 전류. 자, 요게 여러분 바로 콘덴서 또는 정전 용량 또는 진상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마무리할게요. R, L, C였어요. 자, 그러면 R은 뭐였죠? 동상. L은 뭐였죠? LG, 지상전류.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여기 나오죠? 진상전류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90도 늦게, 얘는 전류가 90도 빠르게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섯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앞에 핵심 5 좀 어려우셨죠? 예, 이번에 여섯 번째는 쉬워요. 예,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개념 뚝딱 시간에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인 약속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의 회로. 우리가 이제 저항을 R이라고 하죠. 지금 저항만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공급하면 이건 교류 전원이에요. 배터리 안 그려져 있죠? 이렇게 물결. 여러분 이게 이제 주파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 봐도 비디오 이거는 교류 전원이다라는 교류 전원 표시예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거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죠? 배터리 표시라고 했죠? 이거는 직류일 땐 DC고. 자, 기초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항의 회로일 때 지금 저항이 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념 뚝딱 시간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동상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마무리할게요. 요게 전압의 파형이라고 할게요. 무슨 파형? 전압의 파형. 그럼 전류의 파형이 뜰 때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난다라는 거죠. 사이클이 딱 그 이빨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상이라고 한다더라. 위상이 동상이다. 위상차가 난다, 안 난다? 나지 않는다. 요게 저항 R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돼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만의 약속.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소비하는 친구들을 몽땅 다 뭐라고 하죠? 부하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라고 그래요. 어떤 부하. 그럼 부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동기도 있고 또는 에어컨도 있고 뭐 선풍기, 뭐 전기난로 이런 친구들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부하. 근데 대부분의 부하는요. 원래는 저항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적인 부하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저항과 코일로 만들었다고요. 실제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코일이 대부분이죠. 그 안에를 뜯어보면. 그러면은 이 전동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 이건 언제 배우냐? 여러분 두 번째 과목 전기기기에서 저하고 어마무시하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알겠죠? 대부분의 부하는 이렇게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냐? 저항만으로 된 부하가 있다고요. 저항만의 부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약속 암기하자 이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백열전구 또는 전구 있잖아요. 전구 나왔다? 그럼 저항만의 회로다라는 거예요. R만 있지 코일 성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약속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난로. 예, 전기난로도 뭐라고 쳐주자? 저항만으로 되어 있다라고 쳐주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전열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전열기. 전기로 열을 내는 기기. 전열기. 이러한 친구들은 여러분 다 뭐로만 되어 있다? R로만 되어 있다라고 그냥 약속하자 이런 얘기예요. 코일 성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동기하고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말고 뭐 있는데요? 이제 없어. 알겠죠? 딱 요것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기능사 시험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십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만의 회로는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불안해서 자, 위상차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전류와 전압이 뭐다? 동상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였고. 자, 2번.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덕턴스 회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코일만 있다라는 얘기죠. 뭐만 있다? 코일만 있다 이거지. 저항 뺀 거죠. 콘덴서도 지금 없죠. 뭐로만 돼 있어? 그죠? 인덕턴스로 되어 있는 코일로만 되어 있다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우리가 전류를 공급합니다. 전압을 공급합니다. 교류 전원을 공급한다 이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 자, 요게 전압파형이라고 할게요. 항상 기준은 전압파형을 기준합니다. 이거 약속이라고 했죠. 개념 뚝딱 시간에. 그러면은 전류의 파형은 아까 전에 저항에서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났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벌어져. 몇 도 벌어지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90도거든. 예, 90도 벌어지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것도 벌어진 거고 이것도 벌어진 거고 이것도 벌어진 거고 예, 바로 전류가 90도 늦은 지상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L만의 회로 또는 코일만의 회로에서는 무슨 전류가 흐르는 거야? 지상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몇 도 나는 거예요? 90도 난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90도는요. 호도법으로 뭐라고 했었죠? 2분의 파이다. 뭐라고요? 2분의 파이. 왜?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면은 2분의 파이 90도 위상 차이가 난다. 또는 90도의 위상 차이가 난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 외워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럼 내가 한번 전류를 구해볼까요? 전류.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너무 간단해서 제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류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ohm의 법칙 있죠? 여기서도 ohm의 법칙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럼 ohm의 법칙은 I는 R분의 V죠? 그래서 전류 구하는 공식 I는 R분의 V. 이대로 구하고 끝내시면 돼. 이걸 뭐 그냥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앞에서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전류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코일의 저항 성분을 뭐라고 했었죠? 유도? 뭐라고 했죠? 유도 리액턴스라고 했었죠. 그럼 이 친구의 유도 리액턴스. 턴스를 우리가 뭐라고 썼죠? 기호로 X하고 뭐라고 쓰자고요? L. XL은 뭐다? 오메가 L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얘가 일단은 저항 성분이잖아요. 얘가 저항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류 구하면 I는 교류에서 I는 임피런스 Z분의 V인데 지금 임피런스가 코일만 있으니까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L분의 V가 되는 거죠. 끝!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다시 써볼까요? 그럼 유도성 리액턴스는 2파이 FL분의 V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쓰나 내내 같은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굳이 지금 필기할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만 잘 들으시면 돼.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예, 이렇게 해서 ohm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순시값이라는 거. 순간순간의 그 값들을 표현하는 거. 순시치 또는 순시값. 이거 표현할 때 표현하는 약속,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순시치, 전류 I는 앞에 뭘 써주죠? IM. 항상 사인 앞에는 무슨 값이 온다고요? 이게 무슨 값? 최대 값이 온다. 벌써 까먹으셨어? 최대값 온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오메가 t에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쓰였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코일만의 회로,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90도 뭐라고 그랬어? 늦는다라고 이야기했죠. 늦는다. 그럼 90도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상전류, 무슨 전류? 지상전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세타가 이렇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끝. 알겠죠? 위상이 몇 도 차이 난다고? 90도. 근데 지상이 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하겠지만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가 되면 돼요? 플러스.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90도.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90도.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더라라는 거예요. 조금씩 감이 오십니까?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
여러분께서 이제 외우셔야 돼. 코일 하면 또는 L이라는 소자 나오면 지상. 그죠? 그래서 사랑해요 LG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정전 용량. 오케이. 지금 콘덴서만 있죠. 콘덴서. 콘덴서만 있을 때는 이제 그림 안 그릴게요. 자, 무슨 전류가 흐른다고요? 거꾸로 진상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 전류가 흐른다고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념 독특 시간에 제가 이거 사실 증명해 드릴 수 있어. 수학적으로 말고. 수학적으로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능사 수준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진상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이걸 좀 무식하게 말하면 얘가 전기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류가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충전되고 나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가 전압하고 위상차가 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얘는 90도 빠른 거다라는 얘기죠. 아니, 여러분 건전지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는 동시에 전압과 전류가 빵 떠면서 빵 흐르잖아요. 근데 콘덴서는 그게 아니라 충전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부하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전류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타임 딜레이가 있는 거죠. 굳이 시간차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위상차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어찌됐든. 자, 이 친구의 저항 성분, 콘덴서의 저항 성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용량 또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보여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단위는 옴. 자, 급한 마음이지만 마음은 급해요, 저는. 자, 복습하면 여기 뭐부터요? 마이너스 J. 그리고 앞에서 했던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J죠. 플러스 안 쓰면 그냥 그게 플러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1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시겠지? 자, J의 오메가 L. 근데 지금 하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각도를 비교할 대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오메가 C분의 1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J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전류다? 진상 전류다. 여기 뭐 들어가 있어? C.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었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면 좀 안 좋겠지만 우리 고객 중에서 진상 고객 있죠? 진상, 그죠? 정말 속상해하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진상 고객 상대하다 보면 속으로 욕이 나와 안 나와? 여기 나온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정전 용량이었는데요.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내용 마무리할게요. 전류 구해볼게요. 전류라는 것은 오메 법칙에서 R분의 V잖아요. I는 R분의 V잖아요. 근데 교리에서 전류 I는 지금 저항 성분이 뭐예요? 얘잖아요. 그죠? 그럼 XC분의 V인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XC는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했죠. 그리고 V야. 근데 V는 1분의 V 이렇게 써도 똑같잖아요. 숫자 2는요. 1분의 2하고 같아. 지금 번분수 하려고 그래요. 번분수 뭔지 모른다고? 자, 전기수학 보셔야 돼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분의 오메가 CV가 돼서 오메가 CV라는 전류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좀 연습 좀 해주세요. 이런 연습 여러분 많이 필요합니다. 한 5번만 이렇게 따라 쓰시다 보면은 번분수도 좀 익숙해질 거고, 왜 오메가 CV가 나오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해보면 R, L, C가 있어요. 얘는 동상이라고 그랬죠. 위상차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 소자 특성이야. 저항 소자 특성. 얘는 코일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코일의 특성이 전류가 지상 90도 어떻게 한다고요? 응? 늦는다고. LG 지상. 몇 도? 90도. 물론 여러분 각도가 10도 늦어도 지상이야. 20도 늦어도 지상이야. 근데 그런 거 우리 안 다뤄요, 거의. 몇 도? 네, 90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좀 쉽지, 그게. 자, C는요, 뭐죠? 진상. 얘도 몇 도?
90도. 근데 얘는 빠른 거고 얘는 뭐예요? 늦은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리액턴스가 있어요. 리액턴스 두 가지가 있었죠.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유도 리액턴스 또는 용량 리액턴스가 있었죠. 얘를 뭐라고 하죠? XL. 얘를 뭐라고 하죠? XC. 자, 이거 잠깐만 써볼게요. 얘는 오메가 L이죠. 그리고 옴이고,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옴이고, 근데 방향까지 나타내게 되면 얘가 플러스 J이고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A. 제가 지금 이거 몇 번째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얘가 저항과, 앞에 저항을 배웠죠. R. 저항과 얘하고 비교할 때 얘는 90도, 얘는 마이너스 90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었죠. 이걸 외우자라고 했었죠.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전류가 90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기 때문에 교류에서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메 법칙 잘 보세요.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이게 오메 법칙 아니었습니까? 직류 파트에서 배웠던. 그럼 이러한 아주 큰 특성인데 전류는 이 저항 성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리액턴스가 이렇게 따라와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아, 전류도요. 플러스 J, IL이 있는 거고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전류가 있게 되는 거예요. 90도 빠른 전류, 90도 늦은 전류. 그래서 전류 이야기할 때도 어떤 얘기를 하냐? 플러스 J를 얘기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 J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멀리 뒤에 가다 보면은 교류 전략까지 갈 때 이 내용이 끝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는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출제 예상 문제는요,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복습을 하시고, 충분히 암기를 하시고, 충분히 예제 문제까지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풀 때도 여러분 처음에 혼자 푸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세이빙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해설해드린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두 번째 풀 때는 여러분께서 혼자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제 예상 문제 풀기 전에 확실히 뭐부터 한다? 네, 복습을 끝내놓고 출제 예상 문제 공부를 한다더라.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부터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 L, C만의 회로인데요. 각각 단독 회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 저항만의 회로. 대표적인 저항만의 설비는 바로 백열전구나 전기난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전기난로나 백열전구 나왔다? 그럼 뭐다? 저항만의 회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전기적인 특성, 위상을 보면은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다라는 거. 위상차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전류 I는 어떻게 구하죠? 예, 오메 법칙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류 I는 R분의 V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여러분 인덕턴스만의 회로 또는 코일만의 회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일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위상이. 아하,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는다. 뒤진 전류, 늦은 전류. 무슨 전류? 뒤진 전류, 늦은 전류. 몇 도? 90도. 근데 여기서 9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2분의 파이 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콘덴서만의 회로다 또는 C만의 회로 이럴 때는 여러분 다 뒤집어져요. 다 깎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번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릅니다. 그래서 앞선 전류, 빠른 전류, 진상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사랑해요 LG 외운 다음에 이거 뒤바꾸세요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겠죠? 그럼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요? 조심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XC분의 V죠. 근데 여기서 XC가 용량 리액턴스죠.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럼 번분수 되면서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I는 오메가 C
V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번분수 연습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거 몇 번 이상 쓴다? 7번 이상 쓰시면서 여러분들 익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장 교류회로의 마지막 챕터 11번째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션은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네, 혹시 이 마지막 챕터, 마지막 내용 배우기 전에 복습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영상을 잠깐 중지하시고 여러분 지난번 미션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배우는 내용은 좀 간단해요. 예,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목이 뭡니까? 지금 삼상 교류 전력이에요. 근데 삼상 교류 전력이 간단한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단상에 관련된 교류 전력을 배웠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교류 전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 P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죠.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과 피상 전력이 있었습니다.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단위는 바,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상 전력,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하지만 단위는 뭐다? 볼트, 암페어다. 그래서 직류 전력 구하는 공식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뭘 곱했었죠?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역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붙으면서 단위가 와트로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힘을 써서 일을 할 수 있는 파워. 그래서 우리가 유효 전력. 그래서 액티브 파워 또는 리얼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무효 전력 구하는 공식을 보면 전압 곱하기 전류,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뭘 곱해주면 돼요?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단위는 어떻게 됐었죠? VAR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피상 전력은 뭐가 됐었죠? 볼트, 암페어가 됐었죠.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단상 교류 전력이다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기는 몇 상? 그쵸? 3상 발전기죠? 그럼 3상 발전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력을 3상 교류 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상 교류 전력과 3상 교류 전력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싹 하고 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공식은 뭐가 되죠? 단상 교류 전력을 구하는 공식들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 3상 교류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3상 전력을 구하는 공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공식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앞에 뭐가 붙는다? 루트 3이 붙는다라는 거죠. 앞에 뭐가 붙어요? 루트 3이 붙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얘가 바로 3상 교류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죠. 진짜 쉽죠? 예, 공식 끝났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상당히 많이 써요. 언제도 많이 쓰냐? 여러분께서 이제 기능사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 나중에 모두 따야겠죠? 예, 산업기사나 기사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겠죠? 예, 그때 정말 그때도 많이 쓰는 공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단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많은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3상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언뜻 보면 아까 전에 얘 루트 3이 없었죠. 그럼 루트 3이라는 거는 여러분 계산기를 뜯으시면 대략적으로 1.73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1.7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뜻 공식만 보면 단상 전력보다 루트 3배만 큰 거네? 1.732배만 큰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 V하고 지금의 V는요 의미가 달라요. 알겠죠? 그럼 아까 전에를 단상일 때의 전압을 V1이라고 할게요. 근데 3상에서는 그 V1이 1이 아니야. 그냥 V로만 썼던 거지. 그럼 여기서 V는 앞에서 배웠던 바로
성간전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뭘 배웠죠?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얘를 선간전압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전압으로 표현을 한다면 VL 대신에 루트 3 VP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보세요. 파워 P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여러분 VL 대신에 성간전압 말고 상전압으로 표현하면 루트 3의 VP가 된다고. 왜? 얘가 뭐랑 같은 거라고요? VL이랑 같은 거죠. 그 뒤에는 그냥 생략할게요. 똑같으니까.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뭐겠죠? 3 곱하기 VP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뒤에 이하 생략.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얘가 단상 교류 전력이다. 그럼 단상 교류 전력의 몇 배가 얻어지는 거예요? 3배가 얻어지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근데 공식을 왜 이걸 씁니까? 이걸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전기 기능사 따시고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공부하시면서 배우시는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삼상에서 우리나라 코리아 스탠다드는 바로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실무에서는 상전압보다 성간전압을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식들이 이렇게 성간전압 기준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성간전압으로 표기하지 않고 상전압으로 삼상 교류 전력을 구하는 식을 내가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P는 3 곱하기 VP, IP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예, 그래서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원래 같은 식인데 이거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기능사 시험에서는 요거 위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결론은 딱 하나야. 앞에 뭐 붙이자? 루트 3. 그리고 여기서 V는 무슨 전압이다? 선간전압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십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잘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주세요. 11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할게요. 삼상 교류 전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단상 교류 전력이 있었죠. 그럼 똑같이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이 있었어요. 같은 내용인데 지금 몇 상인 거야? 3상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상에서 유효 전력은 VI에다가 곱하기 뭐다? 코사인 세타다 하고 단위는 와트. 무효 전력의 단위는 뭐였죠? 바.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볼트, 암페어. 후딱후딱 쓸게요. 자, 무효 전력은 VI에다가 뭐 곱해요? 사인 세타. 피상 전력은 VI.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몇 상? 자, 3상.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보세요. 유효 전력 똑같이 P라고 씁니다. 다만 앞에다가 루트 3이라는 숫자만 써주자.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다. VI 코사인 세타더라. 단위는 뭐라고요? 와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우리 I의 제곱의 R이다. 이런 식 단상 교류 전력에서 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몇 상? 3상. 그래서 여기 앞에 숫자 3이 붙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뭐라고요? 와트. 자, 이렇게 끝내면 선생님 앞에 개념 뚝딱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은데요. 네,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만 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쓱쓱쓱쓱 빨리 지우고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쓰면 VL, IL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여러분 삼상에서 그냥 V, 그냥 I라고 쓰여 있으면 그게 성간전압, 선전류다. 우리 그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다시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식을 썼어. 그럼 내가 굳이 여기다 L, 굳이 여기다 L 이렇게 안 써도 걔는 뭐다? 성간전압, 선전류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Y결선.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Y결선에서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몇 배 크다라고 배웠죠? 까먹으셨어요? 자, 성간전압 VL, 상전압 VP에서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VL 대신에 이 친구를 여기다 쓱 하고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 식은 자, P는 앞에 루트 3 있죠. 그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럼 곱하기 루트 3 V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끝나는 건데 여러분 지금 무슨 결선이야? Y결선이야. Y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어떻다? 같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IL이라고 쓰는데 IP라고 써도 누가 저를 때릴 사람이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뭐예요? 3이죠. 오, 그 다음에 VP, IP,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고 얘가 뭐예요? 한 상의 교류 전력이다라는 거지. 그럼 3상의 유효 전력. 단상 교류 전력의 몇 배? 3배. 정답.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걸 쓴다면 3상에서 유효 전력 구한다라고 할 때는 3 곱하기 단상 교류 전력의 몇 배다? 3배다라는 거예요. 루트 3배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 선생님, 그럼 델타 결선은요? 여러분, 델타 결선은 어때요? 선전류가 상전류는 루트 3배,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Y결선 하나만 보여드린 거고,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더라. 그냥 단상교류 전력이 몇 배? 3배. 그리고 공식, 성간전압, 선전류 요거 약속하기로 했던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효전력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효전력. 무효전력 단위 뭐라고요? 그러면 무효전력 PR이라고 썼죠. 그러면은 VI인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이제 벌써 아웃이죠. 지금 몇 상이에요? 3상이죠. 그럼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죠. PR은 루트 3 VI에다가 자, 뭘 곱한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무효율.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한다? 영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다? 1이다. 근데 이 식 자체를 이용하는 건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서 뽑아낸 뭐가 중요한 거냐?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사인 세타를 알면 구할 수 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가 뿅 하고 나오는 거고요.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몇 번째 쓰고 있어요. 이제는 좀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무효전력 바 단위 한번 다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무슨 전력? 피상전력. 피상전력의 단위는 뭐다? 볼트, 암페어다. 기기의 용량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몇 상? 3상. 그러면은 어페어런트 파워 PA는 앞에 VI 바로 나가면 안 되죠. 뭐 들어가야 돼요?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 그냥 저는 이제부터는 VI로만 쓸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기 VL, IL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이렇게 끝나는 건데 요거 다시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피상전력의 개념은 뭐였어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었죠. 근데 이 무효전력은 유효전력하고 각도가 몇 도? 그렇죠. 90도 차이 난다. 90도를 우리가 이렇게 J라고 쓴다더라. 그런데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 무효전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코일에서 잡아먹는 전력이 있고 콘덴서에서 잡아먹는 전력이 있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상무효전력, 진상무효전력 종류가 2가지가 있다. 그거를 한 놈이 플러스면 한 친구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썼던 거죠. 이걸 그대로 식으로 쓰면은 여러분 똑같아요. 자, 유효전력 플러스 마이너스 J의 PR이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요것의 크게 어떻게 구하죠?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다. 단위는 볼트, 암페어.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했던 거 여러분 잘 배우셨으면 여기서는 쉽겠죠? 뭐만 안 까먹으시면 돼요. 루트 3만 안 까먹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역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률 개념 똑같아. 코사인 세타는 단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상전력분의 무슨 전력이다? 유효 전력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피상전력 3상에서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VI분의 유효전력 P. 이렇게 해도 여러분 역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렇게 써도 되죠. 그냥 PA분의 P 이렇게 써도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었다. 이런 문제도 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요 앞에 이런 예제 문제도 풀었는데 그래서 하나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내가 요 PA가 뭐죠? 피상전력. PA가 뭐라고요? 피상전력이겠죠? 피상전력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휙 하고 위치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PA,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을 뭘로 나눠준다?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그게 무슨 전력이다? 피상전력이다.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시험 문제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 요 정도 바꿔치기 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잘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 정도 여러분께서 좀 복습 확실히 해주시고 7번 이상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전력계법. 여러분 이전력계법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서요 진짜 쉽게 나와요. 지금 우리 몇 상이야? 3상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 Y결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Y결선이고 자 전력선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하를 또는 여기 하나씩 따다 쓰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삼상부하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삼상이니까 내가 얘가 얼마만큼 전력을 소비했는지 내가 안다면 전력계라는 게 뭐냐면요. 전력을 측정하는 계측기야. 우리가 맨 앞에서 뭐 어떤 배운 거였어? 전압계는 뭐죠? 전압을 측정하는 계측기죠.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계측기란 말이야. 그럼 전력계는 내가 얼마만큼 전력을 사용하는가? 지금 전력이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아는 게 전력계죠. 그러면은 원래는 전력계가 W인데 이 전력계가 몇 개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3개가 필요하겠죠. 3개가. 근데 전력계를 3개를 안 쓰고 2개만 쓰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 전력계법이에요. 그럼 이 전력계법 정의 어떻게 내리나 볼게요. 단상전력계 2대를 사용하여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 전력계법이다. 즉 3대가 아니라 몇 대? 2대만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의에 관련된 이 전력계법 요게 또 시험 문제고요. 요 내용 자체가 그다음에 간단한 계산 문제 하나 나와요. 그러면은 삼상전력은 각각 전력계 지금 2개 쓰는 거죠. 지금 P1은 자, 전력계가 여기 W1, W2 전력계를 2개 쓴다 이 얘기예요. 그럼 각각의 읽은 눈금을 그냥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다? 삼상 전력이 계측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 요거 하나 암기. 각각 계측기에서 읽은 각각의 단상 전력계에서 읽은 눈금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냥 뭐 한다? 더해준다. 끝. 시험 문제 정말 간단하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논점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논점. Y델타 등가 변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증명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 뭐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제가 앞번 수업에서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는 거 여러분 증명 살짝 했죠.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증명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증명하려면요. 아무리 제가 빨리 해도요. 30분 이상은 걸려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무슨 결선 같아요? 델타 결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무슨 결선이야? Y 결선이야. 그러면 얘와 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배워보자라는 게 Y 델타 등가 변환이에요. 제목 너무 어렵죠? 제목 필요 없어.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델타 결선을 했어. 그리고 이 짝은 내가 Y 결선을 했어. 그럼 델타 결선은 내가 Y 결선 했을 때보다 임피던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 똑같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얘를 델타 또는 Y를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차이 나냐? 요걸 외우셔야 돼. 델타는 Y보다 몇 배 크다? 3배 크다. 요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몇 배 크다? 3배. 그럼 선생님 왜 3배가 나는데요? 라고 하려면 이걸 증명해야 된다. 증명하면 날 샌다. 그래서 딸딸딸 외워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얘보다 좀 더 바디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얘가 좀 바디감이 있죠? 바디감이란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맞아.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더 많았지? 그래서 내가 Y결선 했을 때보다 몇 배 크다? 3배 크다 라고 외우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Y결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결선 했을 때보다 여러분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사실 공식이 2개가 아니죠. 이거 하나만 외우고 여러분 ZY를 구하고 싶어? 그럼 3을 이항시켜. 뒤집어서 보내주면 되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공부해 주시고 그냥 탁 하고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왜? 여기는요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요 관계를 증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사실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 수업 시간에도 이거 굳이 안 보여드려요. 왜? 시간 낭비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요 내용 암기 부탁드릴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2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2장 교재료가 양이 많았죠? 핵심 1부터 핵심 11까지. 여러분 전기 이론 과목에
2분의 1, 50%가 끝난 거예요. 대단하신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교류회로 2장에서 배웠던 핵심 제목들만 간단하게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야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복습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핵심 11개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볼게요. 첫 번째 핵심, 자기장과 전자 유도 현상이죠. 요거 배운 다음에 두 번째는 교류전기였어요. 교류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뭘 배웠죠? 사인파, 정연파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정연파를 배운 다음에 뭘 배웠죠? 정연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류와 교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저항도 있었지만 리액턴스와 임피던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액턴스와 임피던스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회로의 종류의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RLC 기본 이러한 내용들을 배웠고, 얘네들 RL, RC, RLC 직렬회로, 병렬회로를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삼상 교류 전력이란 게 뭔지, 또는 단상 교류 전력이란 게 뭔지, 또는 삼상 결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었어요. 양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전기 기능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기 기능사 합격하고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까지 도전할 때까지 여러분, 이 내용이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그러니 사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여러분, 전기 기능사 여기까지 했다면 나중에 여러분,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 도전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훌륭히 잘 해오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장의 마지막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교류 전력입니다. 첫 번째 유효전력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여러분, 단상일 때는 어땠어요? 루트 3이 빠졌죠? 네, 좋습니다. 단상과 삼상 교류 전력의 차이점은 루트 3이 있냐 없냐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럼 무효전력 똑같아요. 루트 3 VI 사인 세타. 단위는 VAR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바. 무효전력의 단위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단위까지 꼭 잘 챙겨주시고, 피상전력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살펴봤고요. 루트 3 곱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네 번째 역률. 여러분, 역률의 개념 똑같습니다.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인데요. 피상전력 어떻게 구해요? 삼상이니까 루트 3 VI. 네, 요거 조심해 주세요. 그럼 무효전력 또는 무효율 구할 때 똑같죠? 루트 3 VI. 피상전력, 삼상교류전력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Y델타 등가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한 가지 공식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거꾸로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 델타 결선할 때 Z 델타는 어떻게 구한다? 3 곱하기 ZY다. 요거 하나만 암기하셔도 여러분 여러 문제를 동시에 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 미션에 있는 내용 열심히 써주세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전기기능사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이 추천해준 책을 봤어요.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수험생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는 배송만 늦춥니다. 암튼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벗기는 거 좋아하시죠? 한번 벗겨볼까요? 쭉. 뭐야. 왜 이렇게 안 벗겨져? 더럽게 꼼꼼하게 했네. 됐다. 불나동 벗겨지는 게 좋은데. 요래요래 뭉쳐주고. 지구를 사랑한다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꺼져. 저리가. 책 귀엽죠? 과연 내용도 귀여울까? 왕초보. 나 같은 아줌마를 위한 필독서. 이거 봐요. 완전 딱 저죠. 기능사 뽀개기. 한판 뜰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합격해요. 어머어머, 무료 동영상도 볼 수 있대요. 친절도 하셔라.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에요. 에듀 클래스. 클래스가 다르다. 에듀 클래스. 그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부터 교재 좀 볼까요? 제 1과목 전기 이론부터 볼게요. 이놈의 식이 또 있네. 챕터 1 직류회로, 챕터 2 교류회로, 챕터 3 전기 자기약. 진정 무슨 말이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에듀클래스 동영상 강의 보면 무조건 합격한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책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각 챕터마다 핵심이 있고요. 날개에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핵심에 해당하는 필수 예제도 보이네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핵심 2가 보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페이지에는 필수 예제가 있네요. 계속 이러한 구성이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출제 예상 문제 70문제가 보여요. 이것만 풀어도 합격하겠죠?
아, 일타 강사 대산 전기학원 원장님이 끝장나게 풀어주신대요. 돌머리도 이해할 수 있다. 숲보자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보셨죠? 뭐 하세요? 일단 지금 바로 책부터 사세요. 고고!